나도 해볼래. 근데 이거 풀어주는데. 안 되네. 여기는 이렇게.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5분이네요. 오늘 박경리 작가의 토지 2부 진행하겠습니다. 내용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큰 대상을 골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전체를 아우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이제 봤던 부분들 나누는 걸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말씀 나누면서 또 계속 생각을 발전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토지를 진행했을 때는 이제 박경리 작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경리 작가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작가의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굴곡들 그리고 그 작가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작가가 직접 쓴 글, 그 중에서 짤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게 토지 일부의 서문이었고요. 그리고 김훈 작가가 또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목격한 바를 쓴 글, 이렇게 해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 박경리 작가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 위대함이 25년에 걸쳐서 하나의 작품을 썼다, 그 연재 방식으로 썼다, 그 안에 그 한국의 근현대사가 녹아들어가 있다. 이런 걸로는 다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저는 나누고 싶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글에서 엿보였던 것은 결국 박경리 작가의 위대함은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 어떤 그런 것들을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인생이 굉장히 그 굴곡졌고 남편도 이념에 희생이 됐고 또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이 또 김자 또 시인이었고 또 뭐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낸지 알 수 있죠. 또 본인이 토지를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실 암이 발병됐고 이후에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으면서 또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항상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실제 그 삶에 대한 연민 그리고 생명에 관한 어떤 존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그 시대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박경희 작가가 펼쳐놓은 그 소설 세계에도 잘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은 작가가 결국 박경희 그 작가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 결국 본인도 사실은 이념과 어떤 그 신변 잡기, 그 뉴스거리에 이렇게 목매어 살던 기자였는데 박경리 작가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어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순수한 어떤 그 마음을 감화하면서 본인도 조금은 알 것 같다,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수료했습니다. 저는 토지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전달할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도 좀 발췌한 내용 원문 그대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라는 작품을 읽다 보면 좀 제가 뭐라고 좀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박경리 작가가 일반적인 어떤 그 보통의 작가와는 다른 시대를 관통하는 그리고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작가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짤막하게 우선 다 나누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식인이 무엇을 다 창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자기를 만든 사람만 하더라도 지식인이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떤 미적 의식이에요.
이것은 신앙과도 통하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적인 면에서 우리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뒤떨어진다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자존심이랄까? 자기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존엄성이라는 것은 오만과는 달라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역사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이 존엄성과 관련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일로 농부들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여건은 외국과 달라서 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시되었어요. 일본도 보면 농이 상의 다음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 농노의 숫자로 재산을 따졌고 서구에서는 장원 제도 하에서 농노가 있었지요. 이들 나라에서는 농부라는 것이 노예에 가까운 신분이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달랐어요. 물론 핍박을 받았지요. 가난하여 보리죽을 끓여 먹었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는 상인 위였거든요. 유교가 농민에게도 흘러갔던 것입니다. 제사라든지 의식 구조라든지 조상 숭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농부들에게 흘러갔는데 이것은 농부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제일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기일에 물을 안 떠놓는 것이었어요. 물론 형식에 흐른 것은 나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농민들은 손님이 오면 옷을 갈아입고 맞았으며 제삿날에는 정장을 하였지요. 이러한 예의 범절은 우리 농민에게 미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농민에게 이처럼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토지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이라든지 영팔이 같은 인물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비록 농부지만 범접할 수 없는 자의식, 이런 것을 그네들에게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보리죽을 먹어도 인간으로서 비천한 짓은 못한다는. 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토지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토지는 사실 최서희라는 한 여성 인물의 일대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는 아니고 한 5살부터 시작해서 한 중년에 이르기까지 최서희라는 인물이 한 인물을 따라서 4, 50년간을 따라가는 이야기인데 워낙 토지가 방대하고 넓은 이야기다 보니까 최서희라는 이 양반 출신의 인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잠시 언급된 이제 용이 이용이라는 인물인데요. 농부고 그 용이 일가의 또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제 평민들, 농부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들을 대하는 작가의 모습도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노예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또 친숙합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화돼서 지금의 현대에 이르렀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소설 속에서는 그 생동감 있는 어떤 그 행동 묘사와 또 그들의 말로써 전달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보고 느낀 것처럼 그렇게 체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분명 약간 남다른 지점이 있다. 그 어떤 그 외국 작가들의 어떤 글에서 나타나는 어떤 평민들, 어떤 그 농부들의 어떤 특히 러시아 작품들을 보면 그렇죠. 농부들 굉장히 비참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박경리 작가가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특히 이제 농민들이 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다. 어, 왜 다른 해외를 보면은 이제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뭐 그런 것처럼 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면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토지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토지는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부터 쭉 5부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전체 25년간 집필이 됐습니다. 69년부터 시작을 해서 94년에 끝났죠.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5부는 지난 저희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재 방식으로 쓰여졌는데 연재되는 곳이 현대문학, 문학사상, 독서생활, 주부생활 여러 곳을 좀 옮겨 다녔어요. 아마 그때마다 지면을 아마 이제 구해서 갔을 것이고 이제 생업 작가다 보니 이렇게 진행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호흡이고 각각의 한 부 한 부를 쓸 때마다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필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 또 인생을 함께 살아왔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개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전체 5부를 진짜 가로지르는 큰 줄거리가 있고 또 각각의 부마다 또 줄거리를 따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전체 이 토지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줄거리는 잠시만요. 네. 최참판 일가와 이용 일가 이 두 가족의 가족사가 중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차판 일가가 아까 말씀드린 최서희의 가족이고 또 이용 일가가 아까 그 용희의 가족 일가인데요. 이 양쪽의 두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구한말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해서 실패로 끝나고 한 몇 년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제 광복을 맞는 그날까지 실제 마지막이 이제 광복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다라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걸로 마지막 장면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전체 2부까지밖에 읽지 않아서 그 마지막 장면은 향후 이제 읽기로 하고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서사시가 양반의 가족과 이 농민 평민의 가족 이 두 축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 양반인 최차판 일가와 그다음에 이용 일가는 계속 관계를 물론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기적인 어떤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1부는 이 구한말 시대에 펼쳐지는 것으로 이야기로 이제 평사리라고 하는 공간에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이 평사리에 최차판 일가가 있고 거기 그 소장농으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최차판 일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어서 결국 최차판 일가가 굉장히 큰 부유한 어떤 가세를 누리고 있다가 몰락하는 흐름으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2부는 이제 배경이 물리적 배경은 장소적 배경은 이 평살이라는 지역에서 만주에 있는 용정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시대적 배경은 이제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뭐 최서희나 아니면 김길상 이런 인물들이 중심의 인물들이 어린아이였는데 이제 2부에서는 장성한 20대, 30대로 성장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용정으로 옮겨가서 이제 이 최서희가 본인의 어떤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가세를 일으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읽지 못한 3부, 4부, 5부에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최서희, 김길상이 중심 인물들의 자녀들인 두 번 2세대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펼쳐질 걸로 보이고요. 5부에 가서는 이제 일제시대의 마지막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는 제가 읽은 1부와 2부를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아마 1부 내용이 다루게 된 준비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제 가로지르는 내용들은 아마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모임에서 발제하는 것은 첫 부분 도입부 전체가 어떤 그 결론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승전결해서 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길잡이 역할까지만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느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두가 느낀 바를 향후에 나누는 흐름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인물이 많아요. 그 조사를 해보면 한 6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주요 인물만 따져도 지금 이 공유드리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중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참판 일가와 이용 일가 이렇게 두 개 나뉘게 되고, 최참판 일가의 특징은 남성 중심의 그 조선시대의 양반이죠. 그러나 이 최차판 일가라고 하는 이 부자의 가문을, 부유한 가문을 이끈 것은 여성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차판 일가를 일구어 놓은 그 여성들이 다 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이 일구 첫 번째 등장하는 윤씨 부인. 윤씨 부인은 이 중심 인물인 최서희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최서희의 아버지가 최칠수고, 이 최칠수의 이제 친모가 윤씨 부인인데, 이 윤씨 부인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윤씨 부인의 자녀 아들이 최칠수고, 그 최칠수의 아내가 여기서는 이제 별당아씨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윤씨 부인의 그 또 다른 아들. 하지만 최칠수하고는 이제 배다른 아버지가 다른 형제에 해당하는 김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요. 이제 또 하나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이 최칠수와 별당아 씨의 자녀가 이제 외동딸인 최서희고요. 그리고 최서희와 또 이제 관계를 맺는 게 김길상입니다. 이제 절에서 자란 아이인데 이 윤씨 부인의 댁으로 가서 이쪽에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노예는 아니고 평민인데 그 당시에 이제 계약상 이렇게 내져 있는 어떤 종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뭐 2부에서 이제 얘기 나올 거라 이거 스포일러가 될까봐 좀 그렇긴 하지만 다 말씀드리면 최서희와 김기상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2부에서 이제 용정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아마 그것은 이제 김기상이 굉장히 이제 어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물로 나오는데 신부는 좀 비천하지만 최서희가 본인의 어떤 다시 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김기상을 가까이 두어야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그렇다 너무 계산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토지라는 소설이 대단한 게 딱 어떤 인물을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서희가 김기상을 대하는 그 마음을 봐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애틋함이 있고, 또 김기상이라는 인물이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인물로서 또 이성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김기상을 지아비로서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 또 그에 상응해서 김기상도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자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최환국과 최윤국. 2부까지는 이 최한국, 최윤국이 어린아이로 이제 등장하는 것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 이들의 어떤 딸, 그러니까 최서희 아마 손녀가 되는 것 같아요. 딸이 아니라 며느리인 것 같네요. 근데 이항현은 딸이 아니라 또 여기 또 다른 인물인 그 봉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봉순이라는 인물이 이제 기하라는 어떤 이름의 기생이 되고, 또 기하가 또 최서희랑 관계가 있었던 또 이상현이라는 양반과 그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또 이양현이 되는 거죠. 또 이양현이라는 인물이 사실 이 최차판 일가의 여성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어떤 흐름의 또 한 마지막 축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인물이 명확히 떠오르지는 않네요. 네. 또 하나의 축으로 존재하는 이용 일가가 있죠. 그래서 이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용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나이대, 생물연대는 여기는 최칠수와 별당아 씨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최서희 입장에서는 약간 아버지뻘이 되는 거죠. 어린 시절 최칠수하고 이제 어울려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용의 아들, 그러니까 이용이 계속 아이가 없는 상태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후에 좀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 아들을 늦게 이제 낳게 되는데, 그게 이홍이고요. 또 이홍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상의라는 여자 아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보면 여성 작가라는 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그 시대의 남성과 여성, 또 여성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그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여성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 이 토지라는 거대한 소설의 중심이 최서이고, 이 최서희를 중심에 놓고도 주요하게 흘러가는 흐름은 윤씨 부인부터 최서희에 이르고 그 이후에 이항연으로 이어지는 내용들. 또 이용의 일가에서도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만 사실 이용이라는 캐릭터를 가운데 놓고 월선, 강정댁, 그다음에 이민혜 이런 인물들 여성 인물들이 또 이용과 어떤 그 관계, 뭐 부인이나 아니면 연인의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사실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고 그 이후에도 결국 이상의라는 어떤 이용의 일가에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인물은 또 여성으로 나온다는 볼 때 결국 토지는 이 한반도 근현대사를 살았던 어떤 그 민중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도 여성의 어떤 중심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할 건데요. 몇 개 제가 발췌한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영님 혹시 그 지난 시간에 그 토지 이야기 같이 나누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 요즘에 삼국지를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소진을 아직 읽지 못해서 지난 시간에 박경리 작가님과 김재하 시인이 사위와 장모관계였다는 그 사실 외에는 사실 막 깊은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내용 쭉 들려주시면 그 스토리들이 어떻게 얽히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의사결정과 뭐 판단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지를 좀 들어보면 더 쉽고 재밌게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워낙 내용이 크고 넓어서 잘 전달될지 걱정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곽희님은 어떠셨어요? 지난 첫 번째 시간. 저도 토지 읽어보진 못했는데 자료실에 있어가지고 그날 이거 하고 가서 서문만 봤거든요. 근데 서문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2002년판 토지를 내며라는 서문까지 봤는데 약간 되게 이 작가님이 이 작품에 대한 본인의 자식 같은 작품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 이게 바로 거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작품에 대한 증오라는 말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정말 저도 약간 징글징글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저의 입장에서도 토지는 되게 숙제처럼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읽어버리면 좋을 텐데 또 막상 읽다 보면 한 장 한 장이 되게 아쉽고 아깝고 막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워낙 큰 작품이니까 조금 저희가 나눠 먹듯이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이야기 배경 이제 1부의 배경은 지금 화면 공유 드리는 것처럼 평사리입니다. 이거 평사리라는 지역을 설정한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박경리 작가는 그 경상도에 있는 통영 출신이세요. 그래서 순수하게 통영 출신이고 뭐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 서울은 잠깐 하시고 근데 평사리는 지역적으로 보면 전라도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평사리냐? 박경리 작가가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최찬판 일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어야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러다 이제 몰락하고 나중에 다시 가세가 일어서고 근데 그 구한말 그러니까 아직 조선시대 말기죠.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함은 넓은 평야가 있어야 하고 그 평야에 또 소작농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전라도 쪽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구성해 놓고 배경이 될 만한 장소를 물색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이,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가 이런 지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정도 지역에 이 평사리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 평사리라는 장소를 놓고 이야기를 써야겠다 생각하면서 전부 다 이 내용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근데 실제 이 작품을 보면 뭐 그 사투리를 그대로 다 명기했으니까 도저히 그 박경리 작가가 경상도 출신이라든지 뭐 아니면 특정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유려하게 그렇게 펼쳐내고 계십니다. 네, 놀랍고요. 이 평사리뿐만 아니라 2부의 또 배경은 여기 용정입니다. 용정이 어디냐면 여기 백두산 위쪽에 있는 한반도를 만약에 이제 토끼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귀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만주, 뭐 간도 이런 지역인 거죠. 요 2부의 용정이 이야기는 이제 이 서희 일가, 그러니까 서희와 김길상 이런 인물들이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고 또 조중구라고 하는 서희의 사촌이지만 사촌 아저씨지만 그 서희의 일가의 이 어른들이 다 이제 사망한 그 틈을 타서 재산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잠식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제 서희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도주를 하는 것이죠. 자기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그다음에 김길상과 함께, 길상이와 함께 그렇게 이제 도주를 해서 도착한 곳이 여기는 용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지역 설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박경리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 실제 중국과의 그 외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교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여행을 갈 수 없었다고 해요. 중국이 그 당시에 이제 공산 국가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이제 북한과 나눠져 있으니까 육로로 갈 수도 없고요. 근데 그 박경리 작가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일제를 피해서 어떤 조선인이 부를 축적하려면은 한반도에서는 안 되겠고 왜냐면 그렇다고 완전히 친일을 하는 인물도 아니니까 음, 그 만주로 가서 일제로부터 좀 벗어나 있지만 어떤 큰 부를 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이게 중국은 그때 상업의 국가였으니까 만주 지역으로 가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도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용정이라는 공간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았고 글을 쓴 것이죠. 근데 작품을 보면 마치 거기에 살았던 사람처럼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중국과 이런 외교와 수교가 이제 좀 원만하게 재정립이 돼서 실제 이 용정의 지역을 가보고 깜짝 놀랐다고들 하더라고요. 소설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나 유사하게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박경리 작가가 이곳에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자료조사만 가지고서 글을 썼다는 게 맞느냐라고 다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경리 작가는 평사리도 그렇고 용종도 그렇고 본인이 살아봤고 잘 아는 지역이 아닌 것이죠. 실제 지리적인 위치를 빌려왔지만 본인의 상상의 세계로 채운 공간이고 구축한 공간인데 실제 그 공간이 현실의 공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점도 굉장히 놀라운 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시대를 다 내면에 품고 글을 쓸 수 있는 작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때 우선 제가 1부에 대한 어떤 전체 이야기가 있고 그 줄거리 간략하게 1부를 좀 더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리고 또 1부에서 제가 이제 발췌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들 말씀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토지 1부의 전체 줄거리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1897년부터 190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은 대략 한 10년 정도, 한 11년 정도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1897년부터 1908년까지 이야기가 토지 1부의 줄거리인데 내용은 이제 그 그러니까 평사리가 그 지리적으로는 전라도에 가깝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도에 이제 소속돼 있습니다. 경상도 하동의 평사리라는 곳에서 이제 5대째 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만석군이라고 불리는 최참판댁 중심입니다. 이 최참판댁이 중심에 있고 이 최참판댁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토지에 소장농으로 이제 살고 있는 농민들이 함께 이 평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최찬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느냐? 또 과거에 이 지역에 돌림병이 돌았을 때 모두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최찬판 댁의 어떤 그 여성, 그때 이제 윤씨 부인보다 더 윗대의 그 여성이 사실은 좀 치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조금 나누어 줘놓고 나누어 주면서 땅을 전부 다 그냥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최찬판 댁에 대한 그 농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양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찬판 댁이 건재해서 자기들이 부쳐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장농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굉장히 최찬판 댁을 우러러보는 거의 임금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땅을 굉장히 그렇게 배고픈 시기에 강탈하듯이 빼앗아 갔다라는 억하심경도 있어요. 억하심정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양가적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그 최찬판 댁이 몰락하고 이제 조중구 손에 넘어갔을 때 이제 최찬판을 이제 그리워하고 옹호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들도 이제 그래요. 영원한 건 없어라고 하면서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또 마음도 있고요. 이제 복잡합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최찬판 댁이 이 평살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최씨 일가의 이제 유일한 혈육으로 남은 5살 최서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희를 중심으로 보면은 윤씨 부인, 할머니 윤씨 부인과 그다음에 아버지인 최치수 그리고 어머니인 별당아 씨가 있는데 할머니의 윤씨 부인은 굉장히 엄격하지만 사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서희가 가장 향후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는 것이 윤씨 부인입니다. 반면 최치수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고 차갑고 그래서 서희가 두려워합니다. 별당아 씨는 여기 직접적으로 소설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항상 슬픈 존재예요. 아마 남편하고의 어떤 애정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을 것이고요. 또 나중에 이야기가 흘러가면 별당아 씨가 여기에 있는 구천이, 그러니까 구천이는 사실 알고 보면 윤씨 부인의 또 다른 아들인 거죠. 그 아버지가 다른 신분을 숨기고 이 최찬판 댁에 들어와서 별당 아씨와 눈이 맞고 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별당 아씨는 결국 그 구천 향후 이제 본명이 김환으로 나오는데 김환과 그 도주해서 산속을 전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는 또 불운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서희와 함께 이제 지내는 그 또래가 봉순이라는 이제 하녀가 있죠. 근데 봉순이는 사실 봉순이도 노예는 아닙니다. 봉순이 어머니가 최찬판 댁에 어떤 그 종살이를 하러 들어온 것이고 그 딸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없이 지금 태어난 딸인 봉순이도 최찬판 댁에서 같이 먹고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서희의 그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구로 이렇게 맺어줬고 하지만 이제 최서희는 이제 봉순이를 종처럼 대하고 봉순이도 어떤 신분의 어떤 차이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에서 온 남자아이 길상이 이제 머슴처럼 생활하고 있고요. 하지만 신분은 또 역시 노예는 아니고요. 하지만 길상이는 이제 그 여기에 가장 그 남자 어른인 최치수에 있는 사랑방을 뭐 항상 불을 떼고 관리하고 혼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희에게 굉장히 잘해주고요. 항상 그 서희를 위해서 업어주거나 뭐 잡아오거나 하는 것도 다 하고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좀 예쁘게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흘러가면 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줄기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씨 부인과 최치수 그리고 그다음에 구천이 이렇게 이야기한 다발이 있고 또 이용과 네, 월선의 이야기 한 다발이 있고 최서희와 김길상 또 이야기 한 다발이 있습니다. 먼저 윤씨 부인의 이야기를 쭉 이제 뭐 내용 다 공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윤씨 부인은 사실 이 최씨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살림을 다 관리하는 그런 그 최씨 집안의 어떤 여성 파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근데 윤씨 부인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사실 겁탈을 당합니다. 근데 이 겁탈을 한 사람이 누구냐? 동학당의 접주, 동학당의 리더죠.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는 동학당의 리더인 김계주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김계주의 형이 그 윤씨 부인이 공양을 드리러 갔던 절의 그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계주도 도망을 와 있는 상태였는데 윤씨 부인을 보고, 그 당시 윤씨 부인은 젊었겠죠. 마음이 통해서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환이에요. 근데 윤씨 부인이 이제 자신이 겁탈을 당했고, 그 양반집 귀수가 겁탈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제 몰래 절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데려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김환인 거죠. 근데 김환이 어쨌든 자라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동학당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이 동학당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학당이 그 일본의 어떤 참전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죠. 아버지는 사형을 당했고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도망 다녀야 하는데, 이제 구천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최찬반닥으로 들어온 겁니다. 윤씨 부인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아이가 자기의 그 숨겨놓은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김한도, 이 구천이도 윤씨 부인이 누군지 알고서 찾아온 것이고요. 하지만 내쫓지 않고 머슴살이 하도록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이 한이 되게 많은 거죠, 구천은. 한도 많고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근데 또 하필이면 자기의 또 다른 형인 어떤 그 최치수의 부인인 별당 아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당 아씨와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최치수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이제 시니컬한 존재인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도망간 그 구천이를 잡겠다고 실제 포수와 함께 총을 들고 막 산을 전전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최치수가 막 사랑하는 부인을 잃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최치수는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한데, 오히려 최치수의 마음에는 그게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윤씨 부인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뭔가 자기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항상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어머니에게 답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구천이를 쫓는 것이 그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될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맹렬하게 쫓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최치수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최치수가 죽게 되는 사유는 사실 음모에 의한 살인을 당하는 건데요. 최치수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이제 하녀 중에 이제 하녀가 귀녀입니다. 이제 귀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귀녀는 신분을 비천한데 어떤 큰 어떤 성공을 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최치수와 동침을 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당시 어쨌든 아들이 있는 거니까 자신이 한순간에 어떤 큰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치수는 굉장히 시니컬하고 귀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죠. 그래서 귀녀는 마음이 초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최치수의 집안, 그러니까 윤씨 부인 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친척으로 조중구란 인물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조중구란 인물은 양반이긴 하나 굉장히 개차반인 인물이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여기 시골 평사리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집안의 어른인 척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조중구의 목표도 이 채치수, 이 최찬판댁 재산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고, 귀녀도 사실은 그 위에 신분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귀녀는 이 조중구에게 그 자신이 아이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집안을 자기가 집어삼키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게 되고, 조중구도 마찬가지죠. 또 이제 귀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최치수와 자연스럽게 최치수의 아이를 갖기는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가 갖고 최치수를 살해한 뒤에 그 아이가 최치수의 아이다라고
모두를 속일 계획을 꾸밉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김평산이나 이제 다른 인물들이 이제 칠성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칠성이의 씨를 받고 김평산을 통해서 최치수를 죽인다. 그리고 그 셋이서 이 재산을 나누어 갖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실제 귀녀는 그래서 칠성과 이제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귀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또 그 아이는 칠성이가 아닌 딱 하루 이제 동침을 했던 강포수, 굉장히 순박한 인물인데 이 강포수는 최치수를 도와서 도망간 구천과 별당아씨를 잡으러 다니는 포수입니다. 근데 뭐 세속에 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속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고 그런 유유자적한 인물인데 사실 귀녀를 보고 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구천을 잡는 전적을 세워서 그 상으로 귀녀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귀녀와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되고 귀녀는 그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강포수의 아이인 걸로 뒤에서 이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평산도 결국 그 최칠수를 살해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음모가 윤씨 부인에 의해서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윤씨 부인이 귀녀의 행동 거지를 보고서 의심을 해서 그 추궁한 결과 모든 걸 받아내게 됐고요. 근데 윤씨 부인이 알게 된 그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실 최치수는 최서희를 낳는 데까지만 성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적 불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귀녀가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사실 돌아가신 그 최치수의 아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귀녀와 김평산과 칠성 모두가 다 살인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녀는 옥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사형을 당했고 그 출산한 아이는 강포수가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2부에서 보면 강포수가 그 아이를 키워서 용정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그 뒤에 역병이 한번 돌았어요. 근데 역병이 돌아서 이제 최찬판댁의 최치수는 사망을 했죠. 별당아 씨도 그 구천이가 눈이 맞아서 도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산에서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는 윤씨 부인과 최서희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유행병이 돌면서 아마 이제 콜레라나 이런 거였겠죠. 윤씨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최서희를 지켜주는 인물로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거의 다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가 이제 가로채려고 했던 조중구는 살아남게 돼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중구가 최자pan 일가의 재산을 자기가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서희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머물렀던 별당으로 아예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서희가 어린 나이에 치욕적인 그리고 분노를 간직하면서 살게 되고 이후에 최서희, 김길상 이런 인물들이 좀 더 자라게 되면서 아마 청소년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이제 윤보라는 어떤 윤보라는 목수인데 이 윤보라는 인물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이 서희를 데리고 도망하는 걸로 그래서 그 평사리를 떠나서 용정으로 이제 장소가 옮겨지는 것까지가 일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윤보는 목수이고 되게 자유로운 인물인데 실제 동학당에 가담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윤보라는 인물이 제가 이 토지를 시작할 때 그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 동학농민운동의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구천이 그러니까 김환이죠. 김환과 윤보 이 두 사람이 그냥 중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윤보의 어떤 태도나 아니면 그 말, 또 윤보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행동의 묘사를 보면 그 당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과도기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에 대해서 무조건 경외하고 따르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독립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적 어떤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일부 줄거리는 이렇고요. 여기서 또 이제 또 한 축인 용이와 또 그 월선의 전 러브 스토리라고 보는데 굉장히 슬픈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용이와 월선의 러브 스토리는 제가 발췌한 내용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축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전체 줄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 사실 소설을 읽을 때 앞부분 굉장히 집중해서 다 소설을 읽고 나면 다시 한번 열어볼 정도로 큰 의미를 둡니다. 작가는 소설을 쓸 때 하나의 세계를 구축할 때 앞부분에 가장 공을 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주요한 인물들과 배경 등 그 전체 이야기를 가로지르는 어떤 스토리의 중심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축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세상을 구축하고 싶은지,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지 그 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공유드리는 화면에 이 소제목이 서입니다. 전체 이 평서리의 분위기와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원문을 제가 낭독드리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 1897년의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쇠곳에 댕기 꼬리를 느린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뛴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좀 기울어질 무렵에야 차례를 치러야 했고 성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이때부터 타작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뜨기 시작하고 남정네 노인들보다 안악들의 채비는 아무래도 더뎌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구들 시중에 음식 간수를 끝내어도 제 자신의 치장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벼이삭이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는 마음 놓은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후이 요놈의 새떼들아. 극성스럽게 새를 쫓던 할망구는 와삭와삭 풀발이 선 추리봇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서 굿을 보고 있을 것이다. 추석은 마을의 남녀노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쥐새끼까지 포식의 날인가 보다. 빠른 장단의 꽹과리 소리, 느린 장단의 둔중한 여음으로 울려 퍼지는 짐소리는 타작마당과 거리가 먼 최참판댁 사랑에서는 흐느낌같이 슬프게 들려온다. 농부들은 지금 꽃 달린 꽃가를 흔들면서 신명을 내고 괴롭고 한스러운 일상을 잊으며 굿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최착판댁에서 섭섭찮게 전곡이 나갔고 풍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실한 평작임엔 틀림이 없을 것인즉 모처럼 허리끈을 풀어놓고 쌀밥의 식구들은 배를 두드렸을 테니 하루의 근심은 잊을만 했을 것이다. 이날은 수수께비를 꺾어도 아이들은 매를 맞지 않는다. 여러 달 만에 소중 풀었다고 느긋해하던 늙은이들은 뒷간 출입이 잦아진다. 힘 좋은 젊은이들은 벌써 읍내에 가고 없었다. 황소 한 마리 끌고 돌아오는 꿈을 꾸며 읍내 씨름판에 몰려간 것이다. 최참판댁의 사랑은 무인지경처럼 적막하다. 햇빛은 맑게 들을 비추는데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새로 바른 방문 장지가 낯설다. 한동안 타작마당에서는 굿놀이가 멎은 것 같더니 벼랑간 병풍 들린 것처럼 꽹과리가 악을 쓴다. 빠르게 드높게 꽹과리에 따라 징소리도 빨라진다. 깽깽깽깽 덩덩 음음음 깨갱깽깽 덩덩 음음음 장구와 북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들어온다. 신나는 타악 소리는 푸른 하늘을 빙글빙글 돌게 하고 단풍 든 나무를 우쭐우쭐 춤추게 한다. 웃지 않아도 초승달 같은 눈을 서금돌이 앞장서서 놀고 있을 것이다. 50고개를 바라보는 주름살을 입고 이팔청춘으로 돌아간 듯이 몸은 늙었지만 가락에 겨워 굽이굽이 넘어가는 그 구선진 목청만은 늙지 않았으니까. 웃기고 울리는 천상의 광대끼는 여전히 구경꾼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리
아직도 구슬픈 가락에 반하여 추파 던지는 과부가 있을지도 모른다. 쯔쯔, 저 좋은 먹청도 흙 속에서 썩을란가? 서서방이 죽으면 자지러지는 상도가 못 들어서 처분을 끼오. 할망구 들을라, 들으면 지랄할 끼다. 세상에 저리 신이 많으면서 자기 마누라밖에 없는 줄 아니 그것이 보통 드문 일가? 신주단지를 그리 위할까? 천생연분이지 뭐. 소나로 태어나가지고 남의 계집 한 분 모르고 지내는 것도 뱅신은 뱅신이지. 나이 듬직한 안악들은 그런 말을 주고받을지 모른다. 목수가 본업이요. 섬진강 강태공인 곰보, 호라비, 윤보는 이 사람들아 사랑도 품앗이라 안 하던가? 안 하더냐? 이 사람들아 사랑도 품앗이라 안 하더나? 뭐라카노? 자다 봉창 두드리네. 타작마당에서만 이럴 게 아니라 강가에 가서 한마당 한마당 굴리자. 그는 또 와. 용왕님네 심사도 풀어줘야 안 하겠나. 그래야 계기도 풍년이 들제. 제상에도 못 오르는 민물깨기가 어디 계기가. 당산에 가자 당산에. 누군가가 팔팔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너희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두만아비는 느릿느릿 지행을 칠 것이다. 봉기는 해죽해죽 웃으며 구경하는 안악들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꽃가를 흔들 것이다. 이들은 한창 일할 나이, 살림의 기틀을 잡고 있는 30대 중간쯤의 장정들이었고 나이가 좀 처지는 축으로 장구맨 하얀 배수건을 어깨에 걸고 싱긋이 웃으며 큰 키를 잠자게 가누어 맴을 도는 이용이다. 그는 누구니 해도 마을에선 제일 풍신 좋고 인물 잘난 사나이, 마음의 응어리를 웃음으로 풀며 장단을 치고 칠성이 북을 더더덩 두드리면 무같이 밑죽한 영팔이는 우국 헉팀을 추며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안악들은 노인들 아이들 틈새에서 제 남편 노는 꼴을 반쯤은 부끄럽고 반쯤은 자랑스러워 콧물을 훌쩍일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한마당 버리고 나면 시장기가 든 농부들은 강가도 당산도 아닌 마을길을 누비다가 삽작 큰 집에 밀고 들어 한바탕 지신을 밟고 그러고 나면 갈고리 같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술과 밥을 먹게 될 것이다. 8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삽삽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에는 아닐는지 태고적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달에 연유된 축제가 과연 풍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서늘한 달이 산마루에 걸리면 자잘한 나뭇가지들이 얼기설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소복 단장한 청상의 과부는 밤길을 홀로 가는데 8월 한가위는 한산 세모시 같은 처량한 삶의 막바지 체념을 묵시하는 축제가 아닐는지 우주 만물 그 중에서도 가난한 영혼들에게는 가을의 대지에는 열매를 맺어놓고 쓰러진 자네가 굴러 있다. 여기저기 얼마든지 굴러 있다. 쓸쓸하고 안쓰럽고 엄숙한 자네 위를 검시하듯 맴돌던 찬바람은 어느 서슬엔가 사람들 마음에 부딪혀 와서 서러운 추억의 현을 건드려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하고 많은 이별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흉년의 촉은 목피를 감당 못하고 죽어간 늙은 부모를 돌림병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은 자식을 거적에 말아서 묻은 동사는 밀란 때 관가에 끌려가서 원통하게 맞아 죽은 남편을 지금 흙 속에서 잠이 들어버린 그 숱한 이웃들을 바람은 서러운 추억의 현을 가만가만 흔들어준다. 저승에나 가서 잘 사는가? 사람들은 익어가는 들판의 곡식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은 쓰라린 마음에 못을 받기도 한다.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다 간 사람들 때문에 이만하면 묵을 낀데 풍요하고 떠들썩하면서도 쓸쓸하고 가슴 아픈 축제 한산 세모시 같은 한가위가 지나고 나면 산기슭에서 먼 지평선까지 텅 비어버린 들판은 노를 갖고 허무하게 누워있을 것이다. 마을 뒷산 잡목풀과 오도만이 홀로 솟은 맷등이 누릿누릿 시들 것이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세운 공덕비이며 이끼가 낀 연렵이며 또는 장승 옆에 한두 그루씩 서 있는 백일홍 나무에는 물기 잃은 바람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면 겨울의 긴 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부터 더욱 흐느끼는 듯 꽹과리 소리는 여전히 마을 먼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밤을 지낼 모양이다. 밤을 지샐 모양이다. 하기는 마을 처녀들의 놀이는 이제부터 달뜨기를 기다려 강가 모래밭에서 호작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시작될 것이다. 진지상 올릴까요? 방문 앞에 계집종 귀녀가 와서 묻는다. 벌써 2번이나 물어보는 말이다. 방 안에서는 아무 귀척이 없다. 등잔에 불을 켜야겠습니다. 하며 귀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최자반댁 당주 최치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래 묵은 한지 같은 저녁 빛깔이 방 안에 밀려들고 있다. 등잔불이 흔들리면서 밝아온다. 어둑어둑한 방에서 정말 글을 읽고 있었는지 최치수 콧날에 금실 같은 한 줄기 불빛이 미끄러진다. 수그러진 그의 콧날이 날카롭다. 이 세상 온갖 신경질과 우수가 감도는 옆모습.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서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칠 것 같은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방 안 가득히 맴돈다. 자리나 까라. 예. 거들떠 보는 것도 아니건만 귀녀는 눈웃음을 치며 도톰한 입술을 오므린다. 병약한 취소로서는 번거로웠던 명절날 집안 행사에 어지간히 시달려 피곤했던 것 같다. 저녁은 안 드시겠습니까? 아랫목에 자리를 깔아놓고 다시 확인했으나 귀녀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방에서 물러난다. 대청을 지나 건너방으로 해서 그 방에 딸린 골방으로 들어간 귀녀는 품속에 명경을 꺼내어 얼굴을 비춰본다. 치수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방에서 명경을 보았었는데 머리를 쓰다듬고 한 번 더 거뭇거뭇한 자기 눈을 들여다보고 나서 명경을 품속에 넣는다. 뒤뜰로 향해 난 장지문에서는 아직 엷은 빛이 스며들고 있다. 골방 문을 열고 뒤뜰 신돌 위에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귀녀의 눈이 맞은편으로 쏠린다. 사랑 뒤뜰에 둘러쳐진 것은 야트막한 행자나무 울타리다. 울타리 건너편은 대숲이었고 대숲을 등지고 있는 기와집에 안팎 이를 다 맞는 김서방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울타리와 기와집 사이는 채마밭이다. 그 채마밭을 질러서 머슴 구천이가 지나가는 것이었다. 냉담한 귀녀의 눈이 구천의 옆모습을 따라가다가 눈길을 거두어 실뱀이 꼬리를 치는 것 같은 미미한 웃음을 머금는다. 귀녀는 신발을 신고 치맛자락을 거두며 안채를 향해 돌아나간다. 무 배추를 심은 채마밭이 아슴아슴한 저녁 안개에 쌓여 들어가고 있고 부스스한 옷 매무새의 김서방 댁이 부엌을 들락거리며 부산을 떨고 있다. 닭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닭들은 배춧잎을 쪼아먹고 있었다. 땅바닥에 눈을 떨구고 느릿느릿 걸음으로 당산 누각 앞에까지 올라간 구천이는 자신의 발부리를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다시 느릿한 보조로 누각에 올라간 그는 난간을 짚으며 걸터앉는다. 달뜨기를 기다리는가? 마을에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최쳇밭의 기둥에 내걸어 놓은 육각등이 뿌윰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은 달은 솟을 것이다. 낙엽이 날아내린 별땅 연못에 박이 들어놓은 부드러운 초가지붕에 하얀 가르마 같은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달이 비칠 것이다. 지상의 삼라만상은 그 청청한 천상의 연인을 환상하고 추적하고 포옹하려고 하나 온기를 잃은 성녀, 다른 영원한 외로움이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검은 명부의 길손이다. 구천은 눈을 반쯤 감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난 정월 대보름 날에는 당산에 달집을 지었었다. 워이, 달이 나왔다. 아이들이 달을 향해 소리치면 강아지도 덩달아 짖어대었다. 저마다 한 가지씩 소원을 품었을 마을 사람들이 달집 둘레에 들면서 불을 질렀었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 아낙들은 손을 모아 수없이 절을 했었다. 불빛을 받은 사내들의 얼굴은 짙붉게 번들거렸으며 눈은 숫덩이처럼 짙게 빛났었다. 순박하고 경건한 소망의 기원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장날에 모여든 장꾼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곤방들을 꺼내들며 안악들은 코를 풀고 치맛자락을 걷어 불빛에 윤이 나는 콧등을 닦으며 세상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진지들의 소식을 물어보고 씨받은 암소 얘기며 떡이 설어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며
노친의 수의 걱정이며 이윽고 달집은 불길 속에서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불길마저 사그라지면서 끝없이 어디까지 펼쳐진 은빛의 장막. 그 장막 속에서 논이는 그림자 같은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던 것이다. 달이 떠오른다. 강이 굽이쳐 돌아간 산말 위에서 달이 얼굴을 내비친다. 까맣게 찢겨진 나뭇잎들의 흔들리는 모양이 뚜렷해지고 밋밋한 나뭇가지는 잿빛, 아니 갈빛을 띠기 시작한다. 꽹과리 징소리가 먼 곳에서 흐느껴 울고 강가에서 부르는 처녀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좀 더 가깝게 들려온다. 달은 산마루에서 떨어져 나왔다. 아직 붉지만 머지않아 창백해질 것이다. 희번덕거리는 섬진강 저편은 전라도 땅, 이편은 경상도 땅. 너그러이 그어진 능선은 확실히 윤곽을 드러낸다. 난간에 걸터 앉아 달뜨는 광경을 지켜보던 구천의 눈이 번뜩하고 빛을 낸다. 달빛이었는지 눈빛이었는지 아니면 참담한 소망이었는지 모른다. 네. 이야기의 배경과 그 주요 인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듯이 이제 배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상이의 이제 한가위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각각의 인물들, 여기 나온 인물들이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인물들이 그런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묘사된 이 모습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적확하게 그려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귀녀가 계속해서 눈웃음을 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외모를 이제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용의가 굉장히 잘생긴 걸로 묘사된 것도 그렇고, 여기 등장하는 어떤 최치수의 방한 분위기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야기 앞부분에 이 구천이라는 인물, 굉장히 신비함을 이제 담고 있는 인물이죠. 결국 구천의 비밀이 밝혀지고 또 구천의 또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게 주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앞부분에서 이 작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한가위의 풍경이 굉장히 풍족하고 즐겁고 떠들썩한 어떤 잔치의 분위기인데 그 이면에는 어떤 서글픔, 슬픔이 있는 걸 잘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위가 풍족한 만큼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배고픔에 이제 죽어간 사람들이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위가 어떤 달을 어떤 숭상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이 달이 또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싸늘하고 또 여기서 성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한이 많은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음도 동시에 빼놓지 않고 묘사를 합니다. 이 토지라는 이야기 전체가 사실은 최서희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한의 이야기일 텐데요. 이미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25년 동안 자기가 쓸 이야기의 중심이 어떤 여성의 한, 이 한반도에서 살았던 한 여성의 한의 이야기를 담겠다. 그리고 이 한반도라는 곳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어떤 돌림병에 의한 죽음의 이야기, 배고픔의 이야기, 그리고 주권 잃고 헤매는 이야기들까지 다 나열이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겠다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윤보의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윤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동학의 이야기가 끌려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길상이나 아니면 또 여기는 구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또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도 앞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박경리 작가가 쓴 서문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또 이 작품에 시작할 때 또 하나의 서라고 펼쳐지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중복점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다뤘던 내용은 이제 작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작가에 대해 본인에 대한 어떤 서문이었고 본격적으로 이 토지란 소설에 있어서의 배경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윤곽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길어서 이제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여기까지 아마 내용 나누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곽희님 이 앞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짤막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처음에는 저 지금 책 가져와서 같이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이 사투리나 이런 게 바로 쓰여 있어가지고 약간 오랜만에 이런 글들을 봐서 너무 정제된 글들만 보다가 되게 어색하고 잘 안 읽힌다 싶었는데 이게 읽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눈을 읽다 보니까 이 그 잘 안 읽힌다고 생각했던 게 점점 눈에 들어오면서 더 생동감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읽어보려고요, 나머지. 네. 뭐 순식간에 그 5부 끝까지 다 읽는 건 아니신지. 저는 이걸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2부까지 못 읽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생동감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2부에 가면은 이제 용족으로 넘어가면 실제 그 조선족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투리들 있는 그대로 다 쓰거든요. 굉장한 언어 감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영님은 네, 처음에는 어떠셨습니까? 힘든데 네네. 읽다 보니까 네. 더 되게 생동감이 있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속도가 나더라고요. 저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따라가게 되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제가 막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음성 지원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호영님은 어떠셨습니까? 정겹네요. 옛날 경치들이 쭉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들. 옛날 고택들도 좀 그려지는 것 같고. 사실 요즘은 보기 힘든 장면들이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때의 모습들. 근데 또 저희들의 어렴풋한 아스라리한 기억 속엔 다 있는 그림들이잖아요. 한가위의 마을 사람들. 그래서 네, 되게 재밌게 봤고 읽었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참 한 세계를 묘사해내는 묘사 실력과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소설을 우리가 뭐 언젠가는 이 표기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앞부분에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그게 놀라운 어떤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재 소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을 다 써놓고 이 앞부분을 마지막으로 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슨 글을 쓸지 대략의 어떤 흐름만 구상한 상태에서 소설의 앞부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미 다 완성된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단한 작가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의 세상을 구축을 해놓고 그 안에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를 그냥 열심히 받아쓰듯이 마치 취재하듯이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 또 다른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번 이 토지라는 소설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의 이야기를 좀 원문 그대로 나누었고 이 작가가 쓰는 어떤 말투라든지 또 이 작가가 취하는 어떤 시각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모두가 함께 느꼈던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지금 12시 45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원문 위주로 좀 충실하게 좀 이야기를 따라오는 걸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어떤 원문의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맛보았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이야기를 토대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화두들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